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5년 차 직장인입니다. 어느덧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부를 유지했네요. 처음에는 참 어렵고 힘들다 느껴졌었는데 생각보다 세월이 빠르구나 느끼고 있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접하면서 저만큼 기막히고 어이없는 일들이 많구나 생각했는데요. 저 역시 그런 세월들을 버텨왔었는데 요즘은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살고 있답니다. 남편과 결혼을 했을 당시 다정하지는 않더라도 남편의 남자다움과 책임감에 평생을 굶지는 않겠다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신혼 때는 그저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출산을 하고 나니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는 분위기도 달라서 집안일이나 육아는 온통 여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남편 역시 아이를 낳고 나서 한 번을 봐준 적이 없었답니다. 몸살이나 힘들어 남편에게 부탁을 했을 때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네요. 네가 고작 뭘 했다고 몸살이 나? 아이 보느라고 집에서 뒹굴거리니까 아프기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 잘 때 운동도 하고 그러라니까. 남들 다 아무렇지 않게 애 보는 걸 넌 왜 그렇게 유난이야? 아프니까 애 봐달라고? 야, 난 밖에서 온갖 사람들한테 시달리면서 정신없이 일하는데 그런 남편한테 애 봐달라고 하고 싶냐? 양심이 있어야지 원. 내가 계속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만 약 먹고 열 내릴 때까지만 봐달라고요. 아이한테도 옮길 수 있고 오늘 저녁만 좀 봐줘요. 당신 내일 쉴 거잖아요. 오늘 푹 쉬면 나을 것 같으니까 몇 시간만 좀 봐주면 안 돼요? 어제도 약 먹었는데 애가 통 잠을 안 자니 열이 안 내렸어요. 지금껏 애 저 혼자 봤는데 한 번만 아이 좀 봐줘요. 야, 그럼 네가 나가서 돈을 벌어. 내가 너 팔자였으면 남편 업고 다니겠다. 집에서 애나 보면서 쉬면서 뭘 아프다고 징징이야? 너 지금 이러는 거 밖에 나가서 말해봐. 누가 네 편 들어주나? 아주 그냥 팔자가 늘어지니까 이제는 애마저도 못 보겠다 하는 거냐? 그리고 네가 무슨 애를 혼자 봐. 난 돈 벌면서 애 키워주잖아. 여보, 저 아이 낳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요. 당신 일하느라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몇 시간은 봐줄 수 있잖아요. 어머님한테도 여쭤봐도 안 된다고만 하시고 병원에서도 하루라도 푹 쉬면 나아질 거라 하는데 당신이 좀 봐줘요. 남편은 자신이 돈을 버니 집안일이며 육아는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때는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 행여나 남편에게 잠시라도 아이를 맡기려고 하면 양심이 없다면서 핀잔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몸살이라도 한번 날라치면 제대로 쉬지 못해서 일주일은 골골 대야 했죠. 힘도 제대로 못 써 비실비실대는 저를 보면서 남편은 도와주기는커녕 건강한 여자라 결혼했는데 사기 결혼이라며 저를 탓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막말을 퍼부어도 아이를 봐주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모는 시집살이를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집안에서 전 집안일과 아이를 보며 살기만 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체가 바쁜 것도 아님에도 매일 술자리를 갖느라 정신이 없었죠. 낮부터 술자리에 만취해 집에 온 적도 많았고 밖에서 싸움이나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때도 많았어요. 거기다가 술 약속에서 만난 여자들이랑 어울려 다니기도 했죠.
하루에도 100번도 넘게 남편과 헤어지고 싶었지만 전 기댈 수 있는 친정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때 당시는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꿋꿋이 참아가며 버티는 것이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아이가 5살이 될 즈음 아이는 자신은 언제 가족과 놀러 가냐며 하는 말에 전 문득 남편과 함께 놀러 나가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주말에 아이와 놀러 가자고 말을 꺼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주말까지 놀면 누가 돈 버냐? 너랑 자식 키우느라고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건 보이지도 않냐? 뭐? 가족여행을 가자고? 너는 진짜 태평해서 좋겠다. 별 생각 없이 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그렇게 현실을 몰라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놀러가 전 헛소리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주말이면 가까운 곳이라도 놀러 간다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자기만 가족 사진도 없고 놀러도 안 간다면서 얘기하는데 당신은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하다못해 여기 근방에 있는 놀이터라도 한번 가줄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해외여행을 가자는 것도 아니고 아이 위해서 나가자는 건데. 네가 놀아주면 되잖아. 왜 갑자기 이 난리야? 쓸데없이 아줌마들이랑 어울려 다니니까 헛소리나 하고 있지.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 돈 한 푼 안 벌면서 무슨 바라는 건 이렇게 많아? 원래 남편은 밖에서 돈 벌고 아내가 집안일 다 하는 거야. 아이가 놀러 가고 싶다고 하면 당신이 데리고 놀이터 가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나랑 딸아이랑은 자주 놀이터도 가지만 당신이랑은 어디 한번 가본 적이 없으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당신 지금이야 아이가 어려서 못 느끼지만 나중에 아이가 크면 당신이랑 무슨 추억이 있겠어요. 나조차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당신도 주말에 쉴 때 아이랑 근처라도 놀러 같이 가요. 쓸데없는데 힘쓸 시간도 없어. 그럴 시간에 거리차 한 곳이라도 가서 접대해야 하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하여튼 사회생활 한번 안 해본 티가 여기서 난다니까. 그렇게 애랑 놀고 싶으면 당신이나 실컷 놀아. 안 그래도 거래 안 늘어서 답답해 죽겠구먼. 무슨 놀러 가자는 태평한 얘기가 어떻게 나와? 현실 감각하고는 에휴. 남편에게 근처 놀이터라도 가자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오히려 저를 현실 감각 없는 사람이라며 비아냥댔죠. 전 아이에게 그은한 아빠와 추억 하나 없다는 게 미안하고 안쓰러웠어요. 아무리 가부장적이라고 하더라도 아이에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마치 자신의 몫을 다하는 양 행동했습니다. 오로지 돈을 버는 것이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말을 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 접대를 한다며 매 주말마다 정신없이 외출을 했죠. 그렇게 밖에서 쓰는 돈이 많아도 사업 거래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접대를 하기보다는 본인이 놀기 위해서 접대를 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되지 않으니 남편은 그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었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날에는 온갖 짜증과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저는 소일거리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바람 피우려 하는 거 아니냐며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고 나서도 남편은 생활비 30만 원만 주고 더 주지 않았습니다. 저축도 해야 하고 아이에게 쓸 돈도 많다며 더 달라 하니 돈도 안 버는 사람이 돈 욕심만 낸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쓸데없는데 돈 쓰고 다니는 거 아니야? 어디 딴 놈한테 돈이라도 퍼주고 있냐? 아니 내가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뻔히 돈을 주는데도 무슨 모자란다는 거야? 네가 제대로 가계부 쓰고 아껴서 살면 그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걸 지금 부족하다는 게 말이나 돼? 헛소리 작작하고 그 돈으로 아껴서 쓸 생각이나 해. 여보, 요즘 30만 원만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로는 한 달 식재료 사는 것도 부족해요. 아이가 초등학교도 가고 준비물도 사야 하는데 빠듯하다고요. 아니면 저 일이라도 할게요. 옆집에서 자기 다니는 식료품 공장 있는데 중간에 일할 사람 구한대요. 저 그거라도 할게요. 당신 돈 버는 거 힘들면 제가 벌어다가 쓰겠다고요. 왜? 돈 벌어서 바람이라도 피우려고? 30만 원이면 남들은 고맙다고 하면서 받을 돈인데 뭐가 부족해서 일까지 한다고 난리야? 100원 한 푼 안 버는 게 어디서 돈도 골라서 남편 앞에서 큰 소리를 쳐? 네가 이러면 제가 뭘 배우겠어? 엄마가 집에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하여튼 한 번만 더 일하겠다는 소리 해봐. 밖에서 바람 피우느라 그러는 걸로 알 테니까. 당신이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즘 누가 30만 원으로 생활비를 써요? 그 돈으로는 우리 가족 밥 먹는 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올려주던지 일하는 거 반대하지 말던지 둘 중 하나 당신이 결정해요. 이렇게 살다가는 나나 딸이나 굶어 세상 뜨겠다고요. 당신은 밖에서 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만 우리는 이게 뭐냐고요. 생활비 더 줄 거 아니면 저 일하는 거 뭐라고 할 생각하지 말아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고 그때 남편은 많이 당황한 듯 했어요. 그때도 가부장적인 남편들이 많긴 했지만 제 주변에서도 일을 시작하는 아내들이 많아졌고 저 역시 남편만 믿고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사회 분위기도 좋지 않아서 남편 사업도 힘들 거라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난 뒤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익숙지 않은 일이었지만 열심히 했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아이가 학교 간 사이 잠깐만 일을 하던 것이 어느덧 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월급도 많이 올랐죠. 바깥일 하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남편도 제가 일을 하면서 월급을 막상 받아오니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집안일과 육아는 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아이가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전화가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바로 병원으로 가볼 수 없어 남편에게 급히 전화해 당장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더니 남편은 일하는 제 탓이라며 자신은 못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있어야 아이가 안정을 찾지. 허우한 날 집구석에 있지 않고 밖에나 쏘다니니 아이가 아플 수밖에. 이거 당신 탓이야. 그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난 못 가. 내가 가서 뭐 할 거야. 결국에는 당신 탓인데 어차피 당신 이제 갈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거길 왜 가? 바빠 눈꽃 들 새 없는데 전화는 왜 하고 난리야? 내가 다른 일 때문에 가보라는 거야? 아이가 아프다잖아. 복통 때문에 아파서 맹장 수술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빠가 된 게 걱정 한 번 안 하고 못 간다고 해? 당신 오늘 쉬는 날이잖아. 사업장 문 닫는 날이라고 오늘 집에 있는다며. 지금도 집 아니야? 뭘 바빠 정신없다고 하는 건데. 지금 바로 병원 좀 가. 가서 있으면 나 여기 일만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사업장 문 닫는 날은 닫는 날이고
나 이제 사업차 대접하러 가야 하는데 뭘 병원을 가? 그리고 중요한 일 있을 때 그런 거 가는 거 아니란 거 몰라? 안 그래도 사업 위기인데 재소원 붙으라고 병원을 가라고 하는 거냐?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가 애 두고 이래서 애가 아픈 거야. 당신 탓이니까 당신이 지금 가든 나중에 가든 알아서 해. 남편은 본인은 절대 갈 수 없다면서 거절을 했어요. 저는 사장님께 제 상황을 사정하며 급하게 병원으로 출발했죠. 다행히 수술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자식이 아팠는데도 모른 척하는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나 싶었는데 알아보니 그날도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어 가지 않았던 거였더라고요. 남편에게 있던 정 없던 정 모두 다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전 남편에게 이날 이후 이혼을 하자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콧방귀도 안 끼더군요. 오히려 딸 팔자를 제 팔자처럼 만들려고 작정했다며 자식 생각은 추호도 안 하는 엄마라고 절 탓했어요. 뭐? 이혼? 이래서 우리 집에서 널 반대했던 거야. 부모 이혼에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라지도 않은 애가 가정 꾸리면 얼마나 잘 꾸리겠냐면서 다들 말렸는데, 아휴, 내가 그 말만 들었어도 넌 책임감이라는 게 있기나 한 거냐? 왜? 딸 팔자도 네 팔자랑 똑같이 만들려고? 이혼 가정에서 혼자 딸 키우면서 네 팔자 똑같이 만들 거냐고? 내가 오죽하면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다 생각하겠어? 절대로 내 자식한테는 아빠 없는 서름 안겨주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죽하면 당신이랑 같이 사는 게 더 암흑이겠다 생각하겠냐고. 당신이야말로 결혼하기 전에 했던 약속 언제 한번 지켜준 적 있어? 그렇게 이해한다던 사람이 결혼하고서 한 번은 날 보듬어 준 적이나 있냐고. 뭘 얼마나 보듬어 줘야 되는 거냐? 하여튼 애정을 받아봐야 그것도 아는 거지. 아빠 없이 자란 애가 뭘 알겠냐? 야, 됐고 이혼하려면 어디 한번 실컷 해봐. 내가 그거 들어주기나 하나. 그리고 나랑 안 살 거면 애고 뭐고 다 놔두고 네 몸만 나가. 결혼하고서 뭐 하나 들고 온 것도 없으면서 이거 다 내가 이래서 사고 키웠던 거 알지? 정 하고 싶으면 네 몸만 나가라고. 내가 왜 나만 나가? 어차피 당신 딸한테 애정도 없잖아. 한 번 놀러가 준 적도 없고 용돈 한 번 챙겨준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애 두고 가라니?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야? 당신 30만 원 빼고 집에 가져온 돈이라도 있어? 당신이 이혼 안 한다고 해도 상관없어. 나 당신이랑 앞으로 못 사니까 그렇게 알아. 네가 못 산다고 하면 어쩔 건데? 이혼한다고 하면 네 엄마가 잘도 좋아하겠다. 그렇게 결혼할 때 눈물 짜면서 좋아하시더니만 이혼한다고 하면 두 팔 벌려 환영하시겠다고. 그리고 네 엄마 몸도 안 좋은데 넌 지금도 너 힘들다고 도망갈 생각이나 하냐? 참나, 나라고 좋아서 지금 결혼 생활 하고 있는 줄 알아? 밖에 나가면 너보다 싹싹하고 애교 많은 여자 놀리고 놀렸어. 어디다 대고 이혼이야? 그때는 남편과 정말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친정엄마도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정신을 좀 차렸는지 남편은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집안에 관심을 두지는 않았죠. 그렇게 남남인 듯 살면서 전 저대로 직장 생활을 했고 남편은 여전히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아이가 대학을 갈 때까지도 남편은 고작 30만 원의 생활비만 줬을 뿐 더 돈을 줬던 적은 없었어요.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말 한 번을 해주지 않았고, 혼자서 휴가를 간다면서 친구들과 여행을 가버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지만 전 혼자서 딸을 키우는 것처럼 생활을 했어요. 딸은 너무나 착하고 마음이 깊은 아이였고, 사춘기에도 한번 엇나감 없이 착하게 커주었으며 공부도 정말 잘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곳이 시골 마을이었는데 총구석에서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서 명문대 진학을 했죠. 그렇게 대학에 들어갈 때쯤 딸의 진학 소식에 학교 동문회며 동네 모임에서 장학금과 지원금 등을 챙겨줬어요. 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동문회였던 남편이 모두 중간에서 가로챘더라고요. 남편에게 따지니 남편은 당연히 자신이 가져야 되는 걸 뭘 묻냐 당당했죠. 걔가 공부를 왜 잘하겠어? 내 머리 닮아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내가 여기 동문회 나왔으니 동문회에서도 당연히 챙겨준 거지. 그럼 내가 가져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맡겨둔 돈처럼 왜 그래? 평생을 돈 하더니만 딸 장학금도 당신 돈 같아? 착각하지 마. 이거 내 돈이야. 나 아니었으면 받았겠냐고. 우리 딸이 공부 잘해서 받은 거야.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다들 딸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하라고 도와준 건데 왜 당신이 그 돈을 가져가? 당장 가지고 와. 딸 대학 가서 직구하는데 보탰어야 하니까 당장 가지고 오라고. 딸 크는데 뭐 얼마나 보태줬다고 그걸 노려? 당신이 아빠야? 그리고 여기저기서 장학금이며 지원금 들어온 거 말 한마디 안 하고 당신이 가져가는 게 어디 있어? 나 참 어이가 없네. 이제 키워준 값 수고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도 그거 바라니까 지원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봐. 당신 예전부터 던동거리면서 돈 더 달라 난리였는데 딸내미 장학금 받았다고 하니까 탐나냐? 아유, 이것도 엄마라고. 당신이야말로 착한 척 그만해. 대학 가면 기숙사도 다 있구먼. 무슨 집을 구해? 기숙사 들어가겠다고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아? 그리고 거기 가서 생활하려면 돈도 있어야 하는데 보태줄 생각은 못할 망정 그 돈을 가지고 가는 아빠가 어디 있어? 당신 그거 술 마시는 데 쓰지 말고 당장 가지고 와. 당장 가지고 오지 않으면 장학금 준 곳에 다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거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내가 아빠인데 아빠가 가져가는 걸 누가 뭐라고 해? 쓸데없는 소리나 하지 말고 당신은 대학 들어갈 딸 걱정이나 해. 당신처럼 현실 감각 없으면 가서 사고나 치지 않겠어? 공부 한번 잘한다고 애가 아빠나 무시하고 말이야. 키워준 보답은 하지 못할 망정 건방진 게 아주 당신 쏙 빼닮았어. 남편은 자신에게 연락 온 장학금 등 지원금은 자신이 가지고 갔지만 딸에게 직접 전달한 것은 받지 못한 것 같았어요. 딸에게 그 돈을 달라 하니 딸은 야무지게 절대 줄 수 없다고 했던 거죠. 저보다 배는 더 나은 딸이구나 생각이 들어 안심도 되고 뿌듯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했구나 싶어 답답했어요. 그래도 딸이 시집가기 전까지만이라도 버텨보자는 생각을 했죠. 딸은 대학에 진학해서도 효녀였습니다. 성실하게 공부를 했고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어요. 거기다가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저에게 한 번도 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딸은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딸 이름을 팔아서 여기저기 돈을 빌렸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집에 사람들이 찾아와
딸 이름을 대며 빌려간 돈을 달라기에 사정을 알아보니 남편이 딸 이름으로 돈을 빌렸던 것이었어요. 딸에게 도움을 주진 못할 망정 오히려 민폐나 끼치고 있으니 당장 남편에게 해결하라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근데 남편은 뻔뻔했어요. 남자가 바깥 일을 하다 보면 돈 좀 빌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지금 나한테 큰 소리야? 그래도 사회생활 한다고 좀 알겠구나 싶었더니만 당신은 그렇게 생각이 좁아서 어떻게 살래? 딸내미 이름을 팔아? 내가 무슨 딸한테 빚지라고 했어? 뭐 했어? 그냥 딸 얘기 조금 하고서 돈 좀 빌린 거 가지고 이 난리를 피워? 이게 딸 이름 팔아서 돈 빌린 거 아니면 뭔데?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와서 우리 딸 이름 들이밀면서 돈 갚으라고 하는데 당신이 딸 이름 팔아서 돈 빌린 거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진짜 아빠라는 생각은 하고나 있니? 우리 딸 지금껏 대학 다니면서 우리한테 돈 한 푼 받아본 적 없이 착실하게 살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해? 고작 대학 가서 돈 안 받았던 거 가지고 야, 난 20년을 키웠어. 자식 20년 키우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밤낮 없이 일하면서 돈 벌고 그 돈으로 자식 키웠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막말로 걔가 나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나 있었겠어? 태어나게 해준 걸 감사하게 여기면서 돈을 싸들고 와도 모자를 판국에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둘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지 마. 당장 이거 해결 안 하면 당신 두 발로 멀쩡하게 걸어다니게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날 무시하는 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참겠는데 우리 딸 이렇게 무시하는 거 한 번도 못 참아. 고작 당신 같은 게 아빠니까 지금껏 봐준 거야. 당장 해결 안 하면 당신 멀쩡하게 살 생각하지 마. 전 지금 상황을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멀쩡하게 생활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했고 남편은 그 뒤로 잠적했어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았고 사업장도 문 닫은 채 방치됐죠. 시댁에 연락을 해봤지만 모두들 연락 한 번 없었다며 말했고 그렇게 잠적을 하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원래부터 별 도움이 없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3년을 잠적했다고 해서 크게 생활에 지장을 줬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남편과 헤어지기 위해서는 서류 정리도 필요했기에 실종 신고도 해두었는데 어느 곳에도 남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딸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사돈댁에서는 저희의 사정을 모두 다 알고 계셨어요. 딸에게 물어보니 이미 연애를 하기 전부터 집 상황을 모두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멀쩡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사돈댁에서는 오히려 저와 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위 역시 딸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껴주는 게 눈에 보였고 저에게도 마치 아들처럼 살뜰하게 잘했어요. 무엇보다 딸이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미 그전부터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자리는 너무나 화기애애했습니다. 바깥 사돈과 안 사돈 사이는 정말 좋았고 다정했어요. 그런 부모의 밑에서 자란 사위 역시 다정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와중에 갑자기 상견례장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는데 바로 3년 전 잠적한 남편이었습니다. 저와 딸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으니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저희 옆으로 와 앉더니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를 들은 사돈댁에서는 저희만큼이나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전 서둘러 남편을 끌고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은 여전히 뻔뻔했어요. 3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더니만 갑자기 딸 상견례 자리에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야? 당신이랑 이제 상관없는 일이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당장 나가. 그리고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한 번 연락도 없더니 뭔 생각으로 온 거야? 사돈댁에서도 당신 3년 전에 잠적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시니까 분위기 깰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멀쩡히 아빠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딸 상견례에 참석을 하네? 아무리 내가 3년 잠적을 했다고 쳐도 아빠는 아빠야.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자리를 없애는 건데? 뭐 사돈댁에서 다 알고 있다고 하니 얘기하는 건 더 쉽겠네. 들어보니까 사돈댁이 좀 빵빵하던데? 뭐 받은 건 없대?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딸 시집 보내면 그쪽에서 뭐 하나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지금 딸 가지고 장사하니? 헛소리 작작하고 당장 사라지라고. 당신 아빠 자격 잃은 지 오래니까 여기서 나 화내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싫거든? 그나마 사돈댁 안에 계시니까 이 정도로 말하는 거야. 딸도 아빠 없다고 생각한 지 오래야. 당신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건 3억인데 당신이 좀 내줘.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당신 돈 잘 벌잖아. 딸 결혼하니까 뭐 모아둔 돈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제가 모아뒀거나. 아니다. 사돈댁 잘 산다고 들었는데 당신 안 되면 빌려달라고 하지 뭐. 이거 안 갚으면 나 큰일 나. 아비 없는 딸 만들 거냐? 서류 가지고 사돈댁 가기 전에 당신이 해결 좀 해줘. 남편은 기가 막히게도 카드값이며 카드 대출이며 총 3억이나 되는 채무를 저보고 갚아달라며 뻔뻔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않고 말하는 남편이 기가 막혔지만 이런 걸 남편이라고 지금껏 참았던 저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가게 방 안쪽에 계셨던 바깥 사돈께서 나오시더니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제 표정을 보시고서는 남편에게가 볼을 내리치셨습니다. 남편과 저 모두 깜짝 놀랐죠. 남편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라고요. 바깥 사돈도 더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나 알죠? 아마 알 텐데. 3년 전에 당신이 사기친 공장 사장이 바로 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공장 다 망할 뻔했는데 날 잊으면 안 되지. 공장장이랑 짜고 날 속이니 좋았습니까? 거래한다는 핑계로 우리 사업 카드로 여자 동석해 술집 다니지 않았어요? 그 집 사람들 참 불쌍하고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사돈이시라니. 당신 내가 3년을 쫓아다녔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그런 짓 안 했습니다. 거기 공장장이 짜고 친 걸 제가 어떻게 같이 사기를 칩니까? 저도 피해자예요.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만 그 공장 사장님이셨구먼. 에잇, 잘 됐습니다. 안 그래도 당신이랑 할 말도 많았는데 우리 딸내미 데리고 가니 뭐 제가 사기친 건 아니지만 둥쳐주시죠. 당신 딸? 누가 당신 딸이야? 우리 며느리는 여기 이쪽에 계신 사부인 딸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남의 상견례까지 쫓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당신 잘 만났어. 그동안 사기친 거 이제 갚아야지. 그 공장장 지금 콩밥 먹고 있는데 이제 당신 차례야.
내가 2배고 3배고 다 갚게 만들 테니까 두고 봐. 전 남편이 여기저기 빌린 돈 때문에 잠적을 한 줄 알았는데 그 돈뿐만 아니라 사기까지 치면서 잠적을 한 것이었어요. 그 피해자가 바로 사돈댁이셨던 거죠. 전 너무나 당황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사돈댁은 저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적하기 몇 년 전에 우연히 지인 소개로 안면을 트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술 대접을 즐겨하고 가족에 대해서는 애정이 없어 보여 가족들이 참 안쓰럽다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집에 30만 원만 갖다 준다며 당당하게 얘기하는 남편을 보면서 같은 남자로서 치졸하다 생각을 하셨대요. 사기를 당하고 나서 남편을 신고했지만 찾지 못했고 실종 신고도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하게 된 거죠. 전 사돈댁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오히려 사돈댁에서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다시 사기죄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저에게 이혼을 먼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전 사돈댁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진행했어요. 3년의 잠적으로 남편은 가족을 버린 유책사유가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지금껏 생활비를 30만 원씩만 주었으니 재산 분할도 남편은 가지고 가지 못했죠. 이혼 소식이 전해지고 난 후에 사돈댁에서는 남편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셨어요. 남편의 행적을 다시 찾았으니 형사조사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저를 찾아와 한 번만 도와달라며 사정사정을 했어요. 여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우리 30년이나 넘게 부부로 살았는데 이렇게 단번에 헤어질 거냐고. 내가 아무리 바깥일 하느라 가정을 못 돌봤다고 하지만 우리 그래도 부부잖아. 이제 와서 이혼하면 뭐 할 거야? 딸도 결혼한 마당에 당신도 외로울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나 좀 도와줘. 내가 이번만 잘 해결하면 가정에 충실할게. 어디서 개가 짖는지 모르겠네. 그러게 35년이나 부부였는데 우리가 진짜 부부였나 싶을 정도로 당신한테 애정이고 뭐고 없어. 그 은한 추억도 없는데 이제 와서 부부니 뭐니 할 필요가 뭐가 있니? 당신이야말로 뻔뻔하다. 당신 내 남편 아닌 지 오래야. 이혼 소송한 건 단지 서류 정리하려고 한 거고 당신이랑 나랑 언제부터 부부였어? 당신 그러지 마. 당신 나 사랑하잖아. 내가 3년 잠적해서 그런 거 같은데 나도 다 이유가 있었어. 사기치려고 한 게 아니라 살려고 내가 아등바등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리게 된 거라니까. 내가 아무리 그래도 사기를 쳤겠냐고. 사돈댁에서도 오해한 거 같은데 당신이 좀 잘 말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약 먹었니? 뻔뻔한 건 여전하구나. 그래, 고소까지 당한 마당에 뭐가 무섭겠니? 어디 접근 금지라도 시켜줄까? 그것까지 더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 내가 여러 개 고소해 줄 테니까 같이 해결해봐.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앞에 찾아와. 당신 철장 신세 질 때도 멀쩡하게 걸어다니지 못하게 해줄 거니까. 알았니? 당장 사라져. 남편은 끝까지 뻔뻔하게 부탁을 했지만 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고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민사배상으로 사기친 금액을 배상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시댁에서 그동안 잠적을 도와줬던 모양이더라고요.
배상하려고 시댁 재산까지 싹 다 처분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걸 해결해 준다고 해서 남편이 정신을 차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와준 건 모르고 또다시 사고를 치겠죠.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고 난 후 전 이런 게 해방감이구나 느끼고 있어요. 딸이 결혼하고서 사돈네에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저는 딸을 시집 보낸 게 아니라 좋은 친구와 사이를 얻었습니다. 35년 동안 남편 같지도 않은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일을 하고 있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